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의 안갑승 기자입니다. 지난주 사실 한국 증시가 많이 급락했습니다. 근데 외국인 매수세가 이번 주 초부터 돌아오면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3,100선 회복에 성공한 상황인데요. 연준에서는 카프란 위원이 델타 변이 확산세를 경계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은 이제 테이퍼링 실행에 따른 좀 우려감을 덜어내는 모습인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투자전략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과거 리포트를 통해서 테이퍼링 측면 과거 국면과 비교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800에서 3,000선까지 저점 형성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리포트를 이제 정기적으로 투자 인사이트를 이제 시장에 올리고 계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팀장님의 리포트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리포트에 기반해서 한번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테이퍼링 측면이랑 비교하면 좀 이제 조정 국면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 장세에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가 매수를 좀 노리는 게 나을까요? 사실 이게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긴 해요. 이게 시장을 전망하는 입장에서 다소 맥 빠지는 얘기일 수 있는데 투자 대가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장의 고점, 저점 누가 아냐.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번 기준점을 삼을 수 있는 데이터가 없을까라고 보면 또 과거에 이와 같은 유사한 구간을 좀 공부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2012, 13, 14년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되는 즉 테이퍼링 이렇게 테이퍼링이잖아요. 사주는 거를 조금은 덜 사는 그랬을 때의 S&P하고 코스피의 이제 등락을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점, 그러니까 종가 기준이긴 한데 7에서 한 13% 정도 나왔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 폭락이나 급락세 연출이 됐었던 건 있었는데 단순히 연준 자산이 조금 축소되는 시기 그래서 뭐 유가 급락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연준 자산이 축소되는 시기가 그랬고 S&P는 좀 얄밉게 5%도 안 되는 등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 보면 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미국은 200일선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깨지도 않고 51선도 안 깨고 툭툭툭 올라가는데 한국은 조금 힘들었던 국면이 과거 테이퍼링은 조금 참고 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3,000 초반에서 2,800 후반 물론 이제 주가가 빠지다 보면은 로스컷도 나오고 반대매매 당하면서 주가가 더 출렁출렁하고 소위 말하는 언더슈팅이 올 수는 있지만 3,000을 깨고 내려가는 순간 이게 되면 테이퍼링 이슈로 인한 주가 하락은 좀 진행이 됐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 주신 것 중에 현금 확보가 나을까 저가 매수가 나을까 하는데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현금 확보를 좀 하자. 제 이름이 신중호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장을 신중하게 봤거든요. 예, 신중하게 보시죠. 상단을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하우스나 우리 회사 내에서도 야 이제는 좀 치고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 했을 때도 저나 저희 이제 센터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비싸다는 영역을 떠나서 주가가 더 갈 수 있는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공교롭게도 이제 시장이 변동성을 발생했지만 위험이 증가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만큼 기회의 시간도 오고 있다. 다만 그 위험이라는 거를 인지하는 시기는 지금보다는 9월 말, 10월 초 FOMC가 9월에 조금 진행이 돼서 정말로 테이퍼링이 시행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쫙 나오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주가가 변동성이 심해진 게 사실 반도체였잖아요. 반도체의 대장격인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내줄 때 현금으로 주식을 조금 해볼 만한 그 타이밍이지 않겠냐.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올라올 때 지금 반등 국면이지만 조금은 비중을 줄여놓고 현금을 30%라고 따졌을 때 저희는 한 50%까지도 가져가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국면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연초부터 계속 나온 이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제 연초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고 여러 기관에서 경고를 사실 미리 했던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하락장에 유달리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좀 고생을 하시거나 고민을 하시는 모습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빠진 걸까요? 첫 번째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자체는 익숙해진 건 맞아요. 기억을 더듬어서 2013년, 14년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테이퍼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근데 버냉키 의장이 갑자기 테이퍼라는 얘기를 하니까 텐트럼 지금 발작이 일어나는 만큼 엄청난 주가 변동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까지는 아니지만 테이퍼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를 알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상황인데 문제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연준이 좀 더 매파적으로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속도도 빠르고 시기도 빨라지는 즉 연준이 시장에서 생각했던 거는 2021년 말이나 내년 초에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내년 말 가서야 좀 정리하지 않겠냐. 1200억 달러니까 100억씩 줄이면 실제적으로는 늘어나는 속도가 줄다가 내년 말이게 되면 이제 자산 증가 속도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봤었는데 야 이거 200억 달러로 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월. 그렇게 되면 6개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2022년 상반기에 끝나고 6개월 있다가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예상보다 좀 더 강한 매파적인 성격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악재가 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죠. 반도체 얘기도 있었지만 중국의 규제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계속 하락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위안화가 강세로 가지 못했던 배경, 더불어서 원화가 같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일고에 나왔었던,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지난주 기준으로 코스피가 3% 이상 빠졌던 그런 현상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8월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이 테이퍼링을 델타 변이의 확산세를 고려했을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그쵸.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 재차 그리고 아주 반복적으로 얘기했었던 연준의 스탠스, 특히 파월 의장의 스탠스는 조건이었거든요. 인플레이션과 고용. 근데 연준 내에서도 지난주에 나왔었던 FOMC 의사록에서, 그리고 FOMC 의사록 나오고 나서 시장에 좀 그렇게 많이 밀렸었던 이유가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충족이 돼 있다, 아니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를 시장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주택가격, 렌트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지다 보니까 항구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MBS라 그래서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라 그래서 주택과 관련된 채권을 연준이 굳이 400억 달러를 사면서 주택시장을 이렇게 받쳐야 되느냐, 이 정도의 반대의 의견이 있는 거고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고용을 보면 고용이 사실 8월 초에 나온 7월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주간마다 나오는 신규 실업 청구 수당이라 해서 30만 건이 이제 초반까지 왔는데, 그만큼 실업 수당을 충당한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고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9월 초에 나오는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연준의 파월도 델타 변이라는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어제 저녁 미국에서는 화이자가 공식적인 백신을 FDA에서 받았기 때문에 관공서나 학교 내지는 이제 어떤 접종 비율이 미국이 좀 지지분했었거든요.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파월이 뭐 테이퍼링 시기를 아주 생각보다 늦춰버리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고용 데이터 보면서 가겠다고 할 것 같고, 그거 나오고 나서 1주 있다가 미국의 고용 데이터 나오는데 9월부터 미국 정부의 지원금이 없어지고, 더불어서 백투스쿨이라 그래서 육아에 시달렸었던, 육아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 데이터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내에 시행하는 거는 이미 좀 기정사실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에도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한국은행도 이제 정부랑 이제 금융당국에서 금융 불균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계부채 내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 등등을 이제 거론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8월에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에 대한 대출 한도를 좀 축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20, 30대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은 B2라든지 아니면 뭐 영끌에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8월에 금통위 이슈는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요? 결론적으로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저도 공교롭게도 마이너스 통장 연장시키는 시기에 딱 걸렸는데, 연장시키는데 와 1%포인트나 올랐어요. 금리를 올린다라는 게 예전에 경기가 좋았을 때, 아니면 소위 말하는 2000년대 중반의 이머징 사이클일 때는 금리를 올린다? 이거는 경기가 좋은 거고 수요가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좋아지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를 올리는 거는 다분히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투자 자산들이 고평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촉매제나 국면 전환이 됐었기 때문에, 만약 이번 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면 선진중앙은행, 지금 한국은행은 선진중앙은행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선진중앙은행에서 최초로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아마 월스트리트저널에 팍 나오지 않을까요? 센트럴 뱅크 중에 최초의 레이트 하이크 해서 나오고 BOK가 이제 장식을 하는. 근데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이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비싸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먼 미래에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현금 흐름이나 배당 흐름을 땡겨와서 지금 할인하는 거잖아요. 금리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는 10년, 20년까지 땡겨올 수 있어요. 근데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1년, 2년 땡겨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싼 주식들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동학개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뭐 100조 얘기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연초부터 계속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3천 이상 버틸 수 있었던 게 동학개미 힘이긴 했는데, 뭐 자기가 이제 현금을 갖고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빌려서 투자하신 분들도 꽤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신용대출도 상당히 많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차입 비용이 높아지고, 투자를 했는데 높은 밸류에이션에는 주가가 빠지고,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수익 구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개인 수급이 좀 약해질 수 있는 전환이지 않겠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연초부터 사실 순매도 기조가 되게 강했고, 그 외국인이 팔아야 되는 물량을 받아낸 게 다 동학개미지 않습니까? 맞아요. 말씀하신 네. 대로. 근데 과연 이 동학개미 분들이 올해는 사실 시장의 전체 수급을 주도를 하셨는데, 네. 금리 인상, 또 뭐 신용대출을 옥죄면서 개인 수급이 엄청 빠지는 게 아니냐, 한국 주식에서. 이걸 우려해 주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있으시더라고요. 가라앉는 배에서 제일 먼저 도망을 치는 게 맞는 건지, 보통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 신용 미수까지는 뭐 이제 많이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 하시지만, 신용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또 이제 안정된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기반으로 사실 대출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공격 투자형은 있으시더라고요. 좀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현금으로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빠져도 버티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주가 빠졌을 때 반대매매, 뭐 마진콜이라고 하잖아요. 추가 증가금을 쌓아야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빌린 값보다 투자한 게 수익률이 적어지게 되면 오히려 빌리지 않는 게 답인 거잖아요. 빌리는 값이 3%에서 5%, 예를 들어 뭐 6%라고 치면 주식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다? 그러면 빌린 거 6% 마이너스인 거 하면은 내가 연으로 계속 갚아야 되는 거는 뭐 8에서 10% 넘어가는 거거든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올라왔던 시장의 추세가 확 부러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금리를 올렸다라는 거는 투자의 기준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었던 투자의 기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썼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자본보다 뭐 100% 이상, 그리고 캐시플로우보다 나가는 돈이 뭐 30%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현금 비중을 조금은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그 전망과 달리, 왜냐면 금리 올린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와는 다른 어떤 밸류에이션, 프라이싱,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금리 올렸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9월에 델타 변이, 또 미국에서 재난지원금 종료를 이제 9월에 하게 되면 전세 경기에 좀 이제 엔진의 역할을 하는 미국 소비가 둔화되면서 이 수출 감소의 형태로 뭐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게 실질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재화 소비가 과도하게 팍 올라갔다가, 고용이, 그 차트를 뭐 보시면은 고용 데이터가 있고 소비가 있는데, 고용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엄청 올라가는 차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한 3% 정도 하락을 했고, 미국이. 그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의 소멸, 더불어서 델타 변이라는 거는 뭐 리오프닝은 진행이 되겠지만 생각보다 속도는 좀 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재화 소비하고 서비스하고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재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이나 자동차나 뭐 이런 가구나 이런 것들을 사는 건데, 서비스는 머리 자르거나 여행 가거나 호텔에서 자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서비스업은 아시겠지만 대면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다분히 자국 내의 서비스, 자국 내의 기업들이 관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 리오프닝, 소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는 재화의 소비보다는 서비스의 소비고, 서비스의 소비라는 거는 미국의 소비가 좋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재화 수출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상화에 가는 게 하반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변수가 동남아인 것 같아요. 어저께 나온 우리나라 20일까지의 수출을 보니까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전년 대비 40%이기 때문에, 근데 베트남 쪽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공장이 셧다운 되다 보니까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상황. 그러면 매출단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을 하고 싶은데 수출을 못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서비스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나마 있는 재화에서 조금 더 나가고 싶은데 셧다운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질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진행이 됐지만, 그래도 자국 내 내수가 올라갈 수 있는 국가, 거기다가 자국 내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미국, 공교롭게도 인도. 이런 말은 좀 죄송한데, 미국은 백신을 맞아서, 영국은 백신 맞아서 내수가 회복될 수 있는 거고,
인도는 인간의 힘으로 면역체계가 자연면역이라고 된 볼 거잖아요.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내수 회복이 될 수 있다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채널에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둘 다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이퍼링 우려감에 뭐 이제 높아지면서 국내 증시가 빠질 때 미국 증시만 이제 독야청청 잘 선전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 관심이 많이 높아지셨는데 그동안 미국 주식 안 하시던 분들이 한국 주식만 지금 볼 이유는 많이 없어 보이는데 한국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는 보통 투자 조언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주식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은 가격이 많이 하락한,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하락한 기업들이, 이게 지수 기준으로는 7%고 코스닥은 그보다 더 많이 빠졌잖아요. 은근 있긴 있더라고요. 주가도 빠졌고 금리도 올렸는데 자기가 계속 매출도 나오고 ROE도 높고 그 좀 있으면 또 배당 시즌이 좀 돌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좀 힘들 땐 배당도 좀 받아야겠는데 라는 기업들에는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은 굳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한국 내에서 그런 기업을 만약에 잘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반년이 안 남은 시기에 5에서 10% 사이의 수익은, 물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5에서 10%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거 보면서 이제 그 업사이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할 타이밍은 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 증시를 달궜던 이슈가 또 2분기 실적이 피크아웃이다. 이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거 역시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리도록 많이 들은 표현인데요. 증권가의 한국과 미국 증시의 기업 이익 전망치는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공포지수가 높아진 이유가 뭔가요? 이익률이 더 지속 가능하겠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이익률이 가능하려면 수출도 코로나 이후에 기저효과가 사라져도 매월 500억 달러 이상, 그 이상으로 계속 찍혀줘야 되는 그런 부담, 아니면 거꾸로 최근에 PPI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왔는데 이 원가를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강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원가는 모두에게 해당은 되지만 그 원가를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은 또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다 합치게 되면 이익률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더불어서 경기가 좋아지고 더 올라가다 보니까 이익률도 좋아지다 보니까 피크아웃이 아니라는 논리 중에 하나는 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있거든요. 비용이 올라가다 보면 다분히 이익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인 비중이 구직 비율보다 높아요. 사람을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좀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러면 미국의 프라핏 마진도 이익률도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발생한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발생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피크아웃에 대한 주가 반응이 나타나는 거고, 그의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빅스가 좀 있으면 변동성이 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근데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조금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말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항상 중요한 게 전체적인 자금을 관리해서 전체적인 리스크를 컨트롤하고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그걸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대세 상승장이 중장기적으로 조금 오래까지 왔는데 한국 증시가 대세 하락장으로 뭐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 대세 하락장으로 간다라기보단 추세를 이렇게 우상향하던 게 지금 기세가 꺾인 상황이잖아요. 기세가 꺾여서 등락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박스권이라고 할까요? 박스권의 연장선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빠졌을 때 좀 사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시장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인덱스나 외국인이 확 들어올리면서 쭉 가는 장이 아니라 이렇게 좀 옆으로 가격 밸류에이션도 좀 녹아내고 어닝이 정말 피크아웃이 아니라 좀 올라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박스권인데, 이랬을 때 괜찮은 스타일로 접근하자는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 이랬을 때 괜찮은 스타일이 이제 퀄러티, 순이익률이 높고 ROE가 높은 기업들이 이때 각광을 많이 받거든요. 아니면 배당 성장, 배당 수익률보다는 따박따박 배당이 계속 증가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았고, 공교롭게도 또 뭐 헬스케어 업종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부분인데, 헬스케어는 근데 이제 골라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근데 이제 스타일상,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런 섹터가 괜찮았던 타이밍이기 때문에, 장의 색깔을 규정한다면 우상향의 피크는 이미 한번 친 것 같다. 그리고 다운 사이클이 얼마나 깊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피크 치고 나서
시장이 소화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상정하고 그 안에서 그래도 조금은 수익률이 날 수 있는 스타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이 너무 양극단으로 갈리는 것 같아서 저희 역시도 헷갈리는데 상해 증시나 아니면 홍콩 항생 증시에 투자했던 아니면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좀 뭔가 신규 진입을 해보려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좀 조언을 하시는가요? 저는 이런 얘기 드리거든요. 중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이렇게 중국에 실망할 때다. 중국이 뭘 사주고 중국이 이제는 반도체 굴기하고 중국이 뭐 예술을 진작하고 이랬을 때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미국처럼 우상향 가는 주가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울렁울렁 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역시 중국은 믿을 게 못 돼. IPO 저렇게 철회시켜버리고 연이 규제 때리고 여전히 유동성을 조이고 있고 이런 상황일 때 중국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사실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나 중국의 변동성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 즉 코로나라든지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은 중국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MDD, 즉 종가 기준으로 최대 낙폭이 30%일 때는 진입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그 타이밍까지 왔었더라고요. 그리고 항생 테크 주식은 뭐 말할 거 없이 50% 폭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오히려 지금은 저는 타이밍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중국 정책의 스탠스는 당분간 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년을 바라봤을 때, 그럼 지금 사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언제 팔면 좋겠냐? 대략 내년에 가면 중국이 지도부가 교체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후반에 지도부가 교체가 되기 전에 항상 정책을 좀 풀어줬었던,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는 아마 주가가 지금보다 높은 수준이 있을 거고, 실제 정책이 막 쏟아질 때 그때는 또 중국을 조금은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지금 사서 한 1년 보고 가는 거 중국 주식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 우상향기보단 방망이 짧게 쥐고 중국 정부의 정책 동향에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